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나의 무심한 태도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린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오늘도 아이에게 날선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소리 속에서 우리는 정작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씁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부족함 없는 경제적 지원까지. 하지만 정작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무심코 건네는 단 한마디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타산정약용 선생 역시 두 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편지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힘을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남긴 가르침을 통해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부모의 말과 태도, 그 핵심 원칙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려줄 재산이 없을 때 오히려 더 빛나는 근면과 검소의 유산입니다. 둘째, 출세가 아닌 성장을 위한 진짜 공부, 독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신을 지키는 말과 행동의 품격입니다. 넷째, 절망적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뜻을 세우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고 답답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전해드리는 다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전하는 그의 절절한 당부는 불안한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차가운 유배지에서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갔던 그 뜨거운 사랑의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 바로 근면과 검소를 가르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통장 잔고인가요? 물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이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몸에 밴 습관은 평생을 간다고 말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해 너희에게 물려줄 밭이나 노는 없다. 허나 내가 너희에게 정신적인 유산 두 글자를 물려주려 하니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한 글자는 근이요,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 즉 근면함이란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저녁까지 끌지 마라. 방바닥이 따뜻하면 잠이 오고 배가 부르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본성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의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아이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인 우리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신의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집안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모습,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모습, 이런 사소한 일상의 근면함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또한 즉 검소함에 대해서도 다사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고 구두쇠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남는 것으로 타인을 돕는 넉넉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복은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으면 그만이다. 비단 옷을 입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한다. 거친 밥과 나물 반찬이라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입맛을 가져야 한다. 검소함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고귀한 태도이다. 요즘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얻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결핍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가 원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채워주곤 합니다. 하지만 결핍을 모르는 아이는 감사를 모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물건은 소중함을 모릅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조금은 부족한 듯 키우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용돈을 아껴서 스스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게 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고민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평생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립심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어느 날 다산의 아들이 닭을 키우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통의 양반가에서는 닭을 키우는 일을 천하게 여겼지만 다산은 오히려 기뻐하며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닭을 키우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일이다. 허나 그저 모이만 주고 알이나 꺼내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천한 일이다. 닭의 종류를 구분하고 색깔별로 나누어 길러보아라. 그리고 닭이 자라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육이 아니라 훌륭한 학문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천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고귀한 학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 라고 소리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속 캐릭터는 어떤 특징이 있니?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글로 써볼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근면과 검소는 단순히 노동과 절약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으로 연결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둘째, 출세가 아닌 성장을 위한 진짜 공부, 독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집안은 패족이 되었습니다. 패족이란 조상의 죄로 인해 벼슬길이 막혀버린 가문을 뜻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로 태어나 아무런 꿈도 펼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보는데 공부해서 뭐 합니까? 라며 붓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다사는 불호령을 내립니다. 패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을 읽어야 한다. 벼슬을 할 수 있는 집안 자식들은 과거 공부에 매달리느라 진정한 학문을 할 겨를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벼슬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성인들의 지혜를 깊이 파고들어 진짜 인간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으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 끝이 나고 맙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책을 덮어버리고 취직하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사는 공부의 목적을 출세가 아닌 수양에 두었습니다. 나를 닫고 세상을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독서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다.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책을 통해 옛 성현들을 만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혜를 나눌 수 있다. 만약 너희가 패족이라는 이유로 책을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짐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다. 다산이 강조한 독서법 중에 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쓰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들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널리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여 그 뿌리까지 캐내야 한다. 그렇게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빈곤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1초 만에 정답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사고의 과정 없이는 어떤 지식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몇 등 했니? 라고 묻는 대신 오늘 책에서 어떤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이 문제는 왜 틀렸니? 라고 야단치는 대신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새로 알게 되었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공부를 점수 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산은 독서의 근본이 효와 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하고 인성이 덜 된 사람은 오히려 그 지식으로 남을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 없이 차가운 머리만 키우는 교육은 위험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의 방대한 학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따뜻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낀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펴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자신을 지키는 말과 행동의 품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수많은 정치적 탄압과 모함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입을 무겁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말이 경박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경박한 것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말을 할 때는 반드시 3번 생각하고 하라. 특히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즐기지 마라.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무심코 남의 험담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욕하고 이웃을 흉보고 세상을 원망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 사람들은 모두 적인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또한 친구들의 험담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미친 말처럼 날뛰는 기질을 잡는 데는 참을 인 자 공부만 한 것이 없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닫고 침을 삼켜라. 격한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 아이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대신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가 지금 조금 화가 나려고 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또한 다사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품격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걸을 때는 무겁게 걷고 시선은 바르게 두며 앉아 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용모가 단정하고 태도가 의젓하면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다잡으라는 뜻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아이. 다리를 떨거나 산만하게 움직이는 아이는 집중력도 약하고 마음도 불안정하기 쉽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옵니다. 식사, 예절, 어른에 대한 인사,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지키기 등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들이 모여 아이의 인격을 만듭니다. 다사는 특히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뽐내지 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겸손은 사람을 얻는 최고의 무기이다.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집안이 조금 부유하다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를 뽐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목민심서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철저하게 백성을 향한 사랑, 즉 애민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능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펼치는 따뜻한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넷째, 절망적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뜻을 세우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의 삶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유배를 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시간을 인생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고 계속 벼슬길에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저서들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입지, 즉 뜻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다사는 아들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람이 천지간에 살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뜻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곤궁하더라도 뜻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비록 죄인의 몸으로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나의 뜻은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있다. 너희도 두디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크고 높은 뜻을 품어라.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친구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확고한 삶의 목표, 즉 뜻에서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패족이라는 굴레를 오히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패족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 시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 이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닥친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험을 망쳐서 속상하니? 하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잖아. 이걸 보완하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친구와 싸웠니?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번 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여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상처받은 조개가 진주를 품듯 고난은 사람을 깊고 그윽하게 만든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이는 작은 비바람에도 꺾이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은 뿌리가 깊고 향기가 진합니다. 아이의 앞길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심어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부모의 말과 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4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재산 대신 근면과 검소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작은 물건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이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둘째, 출세가 아닌 성장을 위한 독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닫고 세상을 이해하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신중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뜻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칙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게으르면서 아이에게 부지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독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함부로 말하면서 아이에게 고운 말을 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부모 자신의 수양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입을 보지 않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버티게 했던 것은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의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자식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이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삶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말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단단한 태도가 우리 아이의 앞길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산의 지혜를 마음에 품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육아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